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피부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노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대부분 어디를 관리하냐면 피부 이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다양한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항산화제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 비타민 A 같은 크림들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피부의 표면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를 해주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층들의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한 이런 시술 방법들을 통해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얼굴은요, 가장 겉에 있는 피부가 있고요. 피부 바로 밑에는 피하 지방층이 있죠. 그리고 얼굴에는 독특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스마스층이라고 하는 근육과 마치 우리가 인대 같은 부분이 얽혀져 있는 아주 단단한 조직 구조가 있고요. 스마스층 바로 아래에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근육과 또 뭐 층마다 위치는 다르지만 깊은 층에 또 위치하고 있는 지방, 딥팻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바로 뼈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이런 전층에 걸쳐서 모든 시스템들이 다 노화 현상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화장품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표피에 영향을 주거나 아주 일부 진피, 아주 상층 부분, 위쪽 부분에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전층에 걸쳐 갖고 있는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잡을 수가 없죠.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시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요즘 병원에서 많이 하는 시술 중 하나가 스킨 부스터라는 게 있죠. 우리가 피부를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물질, 이렇게 개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의 스킨 부스터의 개념은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스킨 부스터는 물론 화장품처럼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직접 주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술들은 분명히 어디에 타겟을 두느냐? 바로 진피에 원하는 부분에 충분히 그 양을 직접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레이저를 통해서 그런 레이저와 시술을 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을 자극시켜주는 개념인 거죠. 화장품은 분명히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레이저나 장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침투를 시킨다거나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런 피부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층에 걸친 변화가 생긴다고 제가 얘기했죠. 지방층이 겉에 있는 슈퍼피시얼 팻, 좀 위층에 있는 지방이 있고요. 딥팻, 좀 아주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 각 층별로 쭉 넓게 펴져 있는데요. 이 지방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자, 이 지방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에 볼륨이 주니까 이 볼륨이 쑥 꺼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이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분명히 위에 있던 지방들이 아래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팔자주름이 있는 분들 잘 보시면 팔자주름이 생긴 것도 진짜 있지만 위에 있던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팔자주름 위에 있는 부분의 지방으로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쪽에 지방이 많이 모이니까 팔자가 깊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턱선도 마찬가지죠. V라인의 턱선들을 봤을 때 지방들이 밑으로 쭉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독처럼 늘어지게 되고요. 이 선들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방이 이미 내려와 버린 거라고 한다면 그 내려온 부위, 축적된 부위의 지방을 없애주는 방법의 시술들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눈 밑 같은 경우는 지방을 재배치한다는 시술을 하는 것도 바로 원래 있어야 할 부분의 지방이 없으니까 다시 끌어올려서 재배치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필러를 사용을 하셔서 그 부분의 볼륨을 일정하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얼굴의 형태를 다시 원래대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필러 같은 시술들을 우리가 분명히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되게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시술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오류,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고대시대 때부터 생존을 위한 아주 우리 몸에서 배어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나와 다른 것들이 딱 보이는 순간 이걸 위험 신호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게 되거나 뭔가 안 좋은 거, 잘못된 걸로 인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눈은 다 동일합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하게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 안 좋아 보이는 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안 좋아 보이는 요소를 싹 없애고 나면요, 좋아졌잖아요. 좋아지고 나면 좋아졌다라고 인지를 하지 않고요,
다른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또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장님,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이거 해결되고 나면 되게 얼굴 좀 이뻐지겠죠? 물론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 부분은 좋아지죠. 하지만 그 부분에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남아 있어서 오히려 다른 부분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러 같은 시술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 항상 밸런스를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충분한 상담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특히 안면 거상을 한다거나 그다음 우리가 또 리프팅 시술을 할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리프팅을 한다거나 어떤 레이저를 한다거나 모든 우리가 리프팅의 메인이 되는 부분이 이 스마스가 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딱 잘 건드려줘서 올려주게 되면 탄탄하게 딱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비침습적, 즉 칼을 대거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쓰지 않는 시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울세라, 하이프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돋보기에다가 딱 불을 댔을 때 초점이 맞는 부분에 불이 타는 것처럼 그 원하는 부분에 그 지점에 있는 스마스층에 있는 근육들을 자극을 시켜서 좋아지게 만들죠. 그러면 더 탄력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탄력 있게 생기니까 얼굴 전체가 쫙 하고 리프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층에만 영향을 주는 반면에 그 다음에 우리가 써마지 같은 우리가 정말로 열을 쭉 줘서 아주 주는 고주파 같은 시술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고주파 같은 시술들은 피부에 있는 표면부터 쭉 그 안에 있는 깊은 층까지 모든 심부열을 아주 강하게 자극해서 리프팅을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 그 다음에 스마스, 근육, 지방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타겟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부분의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정답이 없어요. 내 친구는 이거 울세라니까 좋던데 저도 울세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상담할 때 울세라에 적응이 안 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노화의 정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피부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좀 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사실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방도 떨어져 있고 이런 스마스도 좀 더 있으면서 전체가 얼굴 형태가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는다 라고 하면 스마스층만 해결한다고 해서 얼굴이 또 리프팅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얼굴에 분명히 있어야 될 볼륨이 적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스킨 부스터가 됐든 필러가 됐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주거나 그다음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근육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교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톡스 같은 경우도요, 주름만 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톡스는 근육의 힘을 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톡스의 원리는 근육을 마비를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위로 당기는 근육, 아래로 당기는 근육 이런 근육들이 서로 자조합이 다 돼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특정 근육을 딱 힘을 빼버리면 실제로 상대방 근육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 가지고 실제로 리프팅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근육에 힘을 빼주면 어떻게 돼?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턱 같은 근육에 상당히 큰 근육이잖아요. 그런데 보톡스를 딱 마시면 어떻게 되죠? 근육에 힘이 빠지니까 안 쓰게 되고 안 쓰게 되니까 점점점 근육의 양이 줄겠죠. 자, 그러니까 얼굴의 형태가 점점 갸름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사각턱 보톡스의 원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술들이 전부 다 타겟이 되는 게 스마스층 같은 경우는 이런 하이프 같은 시술 그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톡스는 근육, 그 아래 있는 근육층에 상당히 다양한 근육층의 주름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근육에 주사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뼈입니다. 자, 이 뼈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 뼈는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요. 뼈도 역시 나이가 들면서 흡수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뼈의 볼륨들이 조금씩 감소하게 되고 실제로 모양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이 뼈가 변화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노화 현상 중에서 우리가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노화가 생겼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만큼의 비워진 볼륨을 사실은 볼륨을 채우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거죠. 이게 지방 이식이 됐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러를 사용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위에 있던 지방층의 볼륨 마찬가지로 이러한 뼈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변화가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치료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전 영상에 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들을 좀 잡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마사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방법과 뭐 장비들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죠. 바로 뭐냐면 중력의 영향을 조금 더 거슬러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해줌으로 다시 위로 좀 끌어올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 모두 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술 받을 때 되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억지로 관리로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에 더 많은 자극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항상 본인 나이보다 조금 더 젊고 좀 더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전층에 걸친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이 다른 것도, 너무나도 많은 시술법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요, 뭔가 우리 몸에 있는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가, 오토는 셀프라는 뜻이고요. 파지는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거를 내가 스스로 먹는다는 개념인데, 이것이 우리 몸의 노화를 억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 오토파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세포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 공급이 많으면 분열할 수 있으면 분열하고 분열을 하면 되죠. 그런데 갑자기 내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 공급이 딱 끊기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막 계속해서 분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세포 입장에서는 내 몸에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되게 긴축 재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고요,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포 안에 있던 것들을 모아서 다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거나 다시 소기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합성 원료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노벨 생리학상을 이 자가포식으로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염색체가 2배로 복제가 되고, 복제가 된 것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지면서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때 제일 끝부분, 염색체의 가장 끝부분에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포 분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텔로미어 길이는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게 더 이상 분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아지게 되면 이 세포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에이포토시스, 세포 자멸사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능을 하는 세포보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화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 자외선, 미세먼지, 환경, 그다음 음식,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배출이 안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상해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해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두면 되느냐? 자, 그냥 무조건 다 없애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를 뭔가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인 거죠. 자, 여러분들 스위스 기업 중에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 창문을 탁 열고 봤을 때 그 창문에 트럭 있죠. 그 트럭에 보면 방수포 비닐 큰 거 위를 덮고 가잖아요. 자, 그걸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다가 저걸 이용해서 뭔가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으로 가방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니 무슨 제품을 새 제품을 내었는데 무슨 그런 폐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하지만 지금은 요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재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면 굳이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료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세포가 최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부의 오토파지 시스템을 만약에 활성화시키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자외선으로부터 손상을 받은 것들이 일단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기도 하고요.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우리가 피부 장벽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그리고 또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백반증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이 오토파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항산화 물질들을 상당히 많이 섭취하고 발라줌으로 인해서 손상을 억제해주는 개념이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각질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분화되는 경우를 상당히 잘 조절해주고 세포의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 생기는 경우 많죠. 이런 좁쌀 여드름 생기는 원리를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피부가 건조해졌어. 건조해지니까 피지 분비가 늘어. 피지선 안에 있는 피지 세포에 있는 피지가 터지면서 밖으로 나와서 피지가 밖으로 배출이 세포와 함께 같이 배출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배출되다가 다 배출되지 못하고 마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안에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럴 때 바로 오토파지 시스템이 발동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더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바로 피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가 근처에 있으니까 이를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로 사용하는 거죠. 즉, 여드름이 있을 때 피지 분비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좁쌀 여드름과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생길 때 이런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세포가 상당히 많이 분열될 때 음식이나 뭔가 영양소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굳이 이거를 긴축 재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딱 단축이 되거나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긴축 재정을 한단 말이죠. 즉,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금식이에요. 단식.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좀 해봐라, 하루 걸러서 하루 단식해라,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그만큼 에너지를 갖다가 한 번에 확 줄여주니까 우리 몸에 있는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운동이거든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내가 들어왔던 양보다 급격하게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주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운동을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거나 식단 조절 잘 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숙면도 마찬가지로 이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오토파지 시스템을 잘 활성화시켜줘서 우리 건강, 피부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노화가 되면요, 텔로미어 끝이 짧아지게 되면서 그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럼 이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들이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제로 분열이 계속되는 경우는 결국은 그 세포의 노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긴축을 한다,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을 못할 거면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게 될 거고,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은 이렇게 세포 분열이 필요 없이도 자기가 알아서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분열하는 것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분열을 하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만 이렇게 오토파지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세포가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노화를 좀 더 억제하고 노화를 예방한다는 개념은 손상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포 분열되는 상태가 훨씬 빠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되게끔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 재활용 시스템이 잘 활성화되면 노화를 좀 더 더디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분명히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선크림을 잘 바르고 항산화제를 잘 복용하고 잘 발라라고 하는 이유는
외부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손상을부터 최소화하기 위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헐적 단식과 같은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포의 분열들을 좀 더 더디게 만들어주는 효과와 함께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거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건강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노화가 억제가 되는 거죠. 자, 2016년 오토파지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제가 화장품 박람회를 갔었거든요. 갔을 때 대부분 회사들이 이거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원료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주는 개념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정작 화장품 회사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역시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은 하지만, 화장품에서도 그러면 이런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헥사카복시메틸 다이펩타이드 12, 상품명으로는 아쿠아타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제품들을 좀 연구한 회사를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토파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화장품을 좀 검색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해 어플을 들어가셔가지고 성분명으로 검색을 하셔서 헵타 소듐 헥사카복시메틸 다이펩타이드 12, 헥사카복시메틸 다이펩타이드 12.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성분들을 한번 검색해서 제품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오토파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한테는 듣기 어렵고 되게 힘든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재활용 시스템이고, 이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세포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노화라든지 염증을 억제시켜준다든지 피부 장벽을 개선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여드름 등등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도 오토파지 시스템이 다 작용하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는 더 이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노화라고 하는 과정은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끔 천천히 일어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외부적인 피부의 노화라고 하면 자외선, 미세먼지, 담배, 음식과 같은 그러한 요인들이 다 적용을 하게 되지만, 내부적인 요인은 사실 우리가 각각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들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면서 짧아지는 텔로미어의 길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기도 하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요인들은 일단 다 피하셔야 되죠. 자외선, 너무나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항산화제 같은 경우를 잘 드셔주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당 지수가 너무 높은 음식은 피부의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당 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폴리페놀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항산화제로서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음식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식물이 외부의 스트레스에서 견디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세포 독성으로서 우리 몸에서는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폴리페놀 그 자체보다는 폴리페놀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져 있는 음식들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녹차나 포도나 석류 이런 데 들어가져 있는 폴리페놀이라든지 색깔이 상당히 아주 명확하게 있는 빨간색, 주황색 이러한 음식들이 상당히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이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저는 3000ml 이상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비타민C를 하루에 3000ml 처음부터 너무 고용량을 먹게 되면 설사라든지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증량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요즘에는 좀 더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가 있어요. 바로 이 비타민C는 원래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이다 보니까 흡수가 되거나 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지용성 성분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자, 기름막이 있는데 물로 된 성분들이 쉽게 통과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수용성 성분들을 기름막으로 둘러싸게 만들어줘서 이 기름이 기름을 통과할 수 있어서 안으로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로 이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리포점 형태입니다. 수용성 비타민C가 물론 가루로 섭취를 하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은 되긴 하지만,
흡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항산화도를 상당히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죠. 비타민 E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세포막은 지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세포막의 산화 반응을 억제해주는 부분이고, 그다음 세포 안에 있는 부분들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 C와 같은 성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은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혈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비타민 E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거고,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쬐게 되면 그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런 자외선에서부터 변형은 유전자의 변형들이 생기게 되고, 유전자의 변형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외선들이 ATP를 확 고갈을 시켜버리니까 당장 만들어낼 게 없어지면 안 되죠. 바로 비타민 B3와 같은 성분들이 다시 ATP를 만들어내는 조효소인 NADH와 같은 그런 성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ATP를 만들고, 유전자가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게끔 만들어줌으로 해서 더 이상 변형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비타민 B3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바로 이런 유전자가 다시 복구되려고 하는 힘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세포가 이상 변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 바로 암세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결국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3가 광보호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탈모와도 관계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이런 비타민 D가 상당히 피부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외선을 딱 받게 되면 자외선으로부터 DNA가 손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요, 유전자가 변형이 되죠.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서 암세포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억제해주는 유전자가 바로 P53이라고 하는 암 억제 유전자,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일부를 탁 건드려서 바로 인산화를 시키면은 DNA 복구를 상당히 빠르게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다른 부분을 인산화를 탁 시키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얘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 세포를 죽여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스스로 세포를 자살하는 신호를 확 보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죠. 즉, 암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해주는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타민 D가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런 세포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포 내 글루타치온 레벨까지도 올려줘서 결국은 산화 손상으로부터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를 상당히 억제해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는 겁니다. 정상 수치가 30에서 100 나노그램 per ml인데 보통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2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또 너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또 아니어서요, 100 이상 넘어가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타민 D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1000에서 2000 IU 정도로 복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 수치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한 경우는 2000에서 5000 IU까지 용량을 조절해서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항상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생체 리듬에 있어서 저녁에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했죠. 자, 이는 비타민 C와 E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에 받았던 여러 가지 피부 손상으로부터 이를 다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채에서부터 나오는 분비되는 것도 있지만 피부 그 자체에서도 멜라토닌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중에 있는 멜라토닌 농도를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부 내에서 그 자기를 위해서 손상받은 것들을 다시 복구하게끔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양이 상당히 많지만 스스로 다 써버리는 거죠.
스스로 다 써버리다 보니까 혈중의 그 멜라토닌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피부 자체에서도 이 멜라토닌 양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규칙적인 생활, 특히 잠을 편안하게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새벽 4시부터 편안하게 주무시라는 게 절대 아니라 일정하게 11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이 들고, 보통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빛이 또 멜라토닌 합성을 또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보다는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멜라토닌은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를 함으로 인해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억제로 줄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피부 미백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에 이런 멜라토닌에 대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그 자체가 또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산화 손상들을 눌러주고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안 한다 하면 되게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항상 수면을 취하고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하고요. 그게 보통 처방전이 필요한 상태로서 약을 복용을 하게 되지만, 외국에서는 이 멜라토닌은 그냥 보통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용량의 경우는 영양제 개념으로도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멜라토닌을 저녁에 한 알 정도, 이렇게 2ml 정도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어서 이걸 멜라토닌 먹으면 무조건 좋아질 거야,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복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런 용법과 용량을 잘 알고 섭취를 하되 내 몸의 컨디션과 상태에 맞게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나이를 좀 덜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화를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영양제, 영양성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란 김용석입니다. 피부 장벽 구성 성분 중에서 피부에 있는 지질을 구성하는 성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릴 주제는 바로 지방산이에요. 노화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0대 중반, 그 다음에 60대 중반, 그 다음에 80대 세 번의 큰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35세를 또 기점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도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습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것과 잡은 수분을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이 두 가지라고 했고, 끌어당겨주는 걸 휴맥턴드 또는 피부 하나 있을 때는 천연보습임자라는 형태, 날아가게 막아주는 형태는 화장품에서는 밀폐제, 피부에서는 장벽에서는 지질층들이 그러한 형상들을 만드는 거죠. 즉, 화장품에 있는 오일과 같은 성분들이 그 막을 형성하고, 그 오일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지방산의 형태로 되어 있는 성분들 역시 막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장벽을 훨씬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세라마이드와 같은 이런 지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방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질층을 상당히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물을 싫어하는 구조가 쫙 붙어 있는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카르복실릭 애시드 또는 카르복실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방 기름 덩어리 끝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려면 추파춥스 생각하시면 돼요. 추파춥스의 그 막대 부분이 기름이고요, 사탕 부분이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원래 지방을 구성할 때는 탄소와 수소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탄화 수소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소에 수소가 더 꽉 차서 더 이상 반응할 게 전혀 없는 포화된 상태를 포화 지방산이라고 하고요. 여지가 좀 있어서 외부적인 반응을 탁 했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불포화 지방산이죠. 자, 이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화학적인 구조로 얘기하면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 이런 조금 다른 결합의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 부분을 한번 툭 꺾으면요,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한번 꺾인 상태로 꺾여져 있는 모양으로 갖고 있는, 바로 그게 불포화 지방산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딱 보다 보면 그럼 지방산이 어디 있지? 라고 한번 찾아보게 되면 절대 지방산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방산은요, 탄소의 길이, 즉 우리가 아까 막대의 길이 있죠, 그 막대의 각각의 길이에 따라서 이름이 전부 다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방산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기가 되게 어렵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지방산이 미리스틱 애시드, 라우릭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자, 이런 형태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포화지방산의 이름의 형태고요. 탄소의 그 꼬리 개수가 12, 14, 16, 18, 1대의 각각의 이름입니다. 자,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지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쉽게 얘기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 지방산은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들이 각각 잘 나뉘어져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탄소가 18개인 포화지방산을 스테아릭 애시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탄소 같은 경우는 C, 탄소의 수, 그 다음 숫자 18,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면은 바로 불포화 상태가 0이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스테아릭 애시드라고 표현하고요. 탄소수는 18개가 동일하지만 하나의 이중결합, 불포화 상태가 있으면 올레익 애시드, 2개가 있으면 리놀레익 애시드, 3개가 있으면 리놀레닉 애시드 또는 감마 리놀레닉 애시드 같은 이름들이 각각 다양하게 됩니다. 보통 지방산이라고 하면요, 끝에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 성분 때문에 피부 표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피부 표면의 pH가 약산성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 약산성으로 구성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장벽에 지방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pH가 좀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피부 장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방산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포화 지방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추파춥스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추파춥스를 촘촘하게 촥 입체적으로 배열을 해서 빽빽하게 들어놓고 있으면 돌려도 사실은 주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주 빽빽한 형태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게 유연함에 있어서는 되게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피부 장벽이 좀 무너진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좀 더 견고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아까 제가 막대기 부분 하나를 꺾었다고 했죠. 꺾어서 그 추파춥스를 위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꺾은 상태가 빙글빙글빙글 도니까 딱 붙어있지 못하고 그 간격이 약간씩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유연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오히려 너무 많은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이 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드러울 때는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좀 견고할 때는 되게 견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오일들이 있습니다. 모링가 오일이라든지 캐놀라 오일, 로즈마리 오일, 보리지 오일, 로즈힙 오일, 그리고 홍삼 오일과 같은 이런 오일에 상당히 풍부한 양의 이런 지방산들이 들어가 있고, 홍삼 오일에서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방산이 있죠. 그 지방산의 거의 대부분의 지방산들을 좀 함유하는 데이터들도 좀 보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오일의 활용을 잘 하면 우리가 피부 장벽을 좀 더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지방산, 다양한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의 힘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보습 성분들을 함께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피부가 좀 더 장벽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화장품을 고르실 때 지방산에 대한 종류들, 아니면 그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일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훨씬 더 제품을 고르실 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라마이드 합성에 있어서도 지방산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피부 표면의 지방산의 분포에 따라서 pH가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람 김영석입니다. 자,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눌러주고 억제한다면 사실 이 피부도 그런 부분들에 보이는 부분에서 훨씬 더 젊어 보이겠죠.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게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구가 2019년도에 있었는데 혈액을 쭉 뽑아서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을 쭉 분석을 했는데요. 노화라고 하면 모든 나이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혈액 검사상에서 나온 수치를 보니까 되게 3번의 큰 피크 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됐습니다. 35살 때 한 번, 또 60세 때 한 번, 80세 때 한 번 급격한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보통 이 3번의 변곡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독특한 데이터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기본적으로 20대 중반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25세 이후부터는 피부가 되게 관심도 많고 피부가 또 많이 민감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피부의 장벽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또 반복되다 보면 여러 가지 손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망가지게 되고, 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노화라든지 잔주름이라든지 건조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좀 해주는 게 중요한 나이가 바로 20대 중반 이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아까 중반 35살쯤 됐을 때 크게 한번 변곡점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에 상당히 관리를 잘 해주면 피부가 상당히 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확 바뀌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사용하면서 내 피부의 노화 상태가 최대한 눌러주고 억제되고 큰 문제가 없이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사용하면 이렇게 피부 노화를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성분 2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에서는요, 사용할 수 있는 게 레티노익 애시드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 중에서 레티놀인데요. 이 레티놀은 이 피부의 턴오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면서 피부가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표피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피부가 상당히 탄탄하고 건강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수분도도 향상이 되기도 하고요. 진피의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수분을 머금는다든지 이 구조가 튼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성분이죠. 좋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우리가 피부에서 일을 쉬고 있어요. 일을 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너 열심히 일해 라고 하는 신호가 왔을 때 되게 처음에 좀 삐걱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런 피부 턴오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한테서 좀 더 턴오버가 높아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평소에 이런 기능이 좀 잘 안 하고 있는 것들에서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 주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레티놀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해 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그다음 또 각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사용할 때는 항상 소량 조금씩 사용을 하고요. 보통 저녁에 함께 사용을 좀 해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레티놀이 약간의 강과민성, 광빛에 의해서 더 과한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상당히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주의가 조금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레티놀은 해가 없는 저녁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죠.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성분이기도 하고요. 항산 효과 때문에 피부에 대한 산화 반응들을 좀 억제해 주기도 하고 피부의 미백 효과도 상당히 강하게 있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잔주름 개선이라든지 피부의 수분도 등 다양한 이런 효능들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이죠. 비타민C는 사람이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주거나 발라줘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인한 손상이나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자극으로 인한 그런 산화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보통 가장 많이 쓰는 성분은 바로 L-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하는 정말 순수 비타민C 형태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열이라든지 빛에 조금 더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좀 갈변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비타민C가 요즘에 뭐 다양한 공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하는 그런 기술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다양한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에이징의 나이가 보통 50대, 60대 분들이 되게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젊은 분들도 상당히 안티에이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내 피부의 노화 상태를 최대한 늦춰줄 수 있다면 늦게끔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바로 얼리 안티에이징 개념입니다. 이런 비타민C라든지 레티놀 같은 성분들을 예전에는 40대 이후분이 상당히 많이 쓰셨지만 요즘은 20대 중반부터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좀 내가 나이를 좀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또 좀 더 피부 상태가 계속 지금 나이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상당히 좀 따갑거나 자극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레티놀 역시 처음 사용했을 때 약간은 그런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좀 사용하실 때는 낮과 밤을 좀 나눠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어느 정도 레티놀이 충분히 적응이 된다면 그냥 저녁에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보통 제가 케어할 때는 뭐 그냥 되게 번거로운 것도 저도 싫고 귀찮다 보니까 저녁에 씻고 나면은 간단하게 비타민C 바르고 보통 레티놀 정도 그리고 크림 마무리하는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상태가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역시 죄송합니다.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반에 자극이라든지 따갑거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쉬었다가 다시 좀 피부 상태가 괜찮아지면 또 사용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쉬었다가 또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부에 대한 적응도를 좀 높여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또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뭐 따로 제품을 쓰시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런 레티놀과 비타민C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런 좋은 성분들을 자극 없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충분하게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는 정말 꾸준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자, 이 노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화는요, 크게 두 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따라서 세포가 분열을 하고 스스로 정말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자, 이걸 내인성 노화죠. 자, 이거는요,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다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아마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자극에 따라 가지고 이런 노화 상태를 좀 더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를 외인성 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인성 노화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내가 조절이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내가 내 생활 패턴과 관리대로 쭉 가면 되는 부분이지만 외인성 노화는요, 충분히 이걸 잘 조절하고 관리를 하면 내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전부 다 좀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부 관리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외인성 인자들을 상당히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내인성 노화는요, 우리가 어쨌든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해요. 자, 세포가 분열을 계속하고 분열을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세포들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더 이상 분열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올 겁니다. 자, 그런 세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거듭할수록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 상태가 훨씬 더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을 보면요,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한 DNA가 두 개로 만들어져서 복제가 된 다음에 다시 이것들이 나중에 분열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가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된 게 하나씩 분열돼서 분열이 되더라도 각각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게 세포 분열의 원리거든요. 자, 해간에 분열하는 과정에는요, 염색체가 있거든요. 이 염색체는요,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비 모양의 가장 끝부분은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반복적인 염기 서열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세포가 분열할 때 이 끝부분이 조금씩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어느 시점까지 짧아지다 보면 더 이상 짧아질 수 없는 그 단계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세포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만들어진 상태나 컨디션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노화 세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내인성 노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인성 노화를 원래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외부적에서 노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최대한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것들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제가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외선의 종류는요, UVA, B, C가 있고요. UVC 같은 경우는 성층권에서 대부분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UVA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약한 자외선이에요. 하지만 95%의 대부분의 양이 들어오게 되고요. 5% 정도가 되는 UVB는 양은 작지만 강력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화상을 입힐 정도로 강력한 그런 자외선입니다. 자, 그래서 A와 B 모두 피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UVA의 경우는 강도가 약하지만 들어오는 양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장이 길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진피의 손상들을 여러 가지 주게 되고요. UVB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상을 입힌다라고 하는 거는 진피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주로 표피 쪽에 영향을 많이 일으켜서 표피에 있는 세포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런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의 위층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진피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수분을 당겨줄 수 있는 다양한 성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줄죠. 자, 그러면 진피에 있는 구성 성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쪼그라들고 탄력도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름도 깊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해지는 이런 패턴들도 보이게 되고요. 표피가 계속해서 손상을 받고 자극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피부의 표피층도 얇아지게 되니까 피부가 약해지는 이런 패턴들로 가는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자외선이 피부를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라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자, 이를 차단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바로 뭐죠? 자외선 차단제.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것만이 사실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는 꼭 잊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꾸준히 오랫동안 잘 사용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열입니다. 열은요, 기본적으로 자외선하고 좀 달라요. 자외선은요, 특별하게 열감도 느껴지지 않고 색도 없죠. 자, 근데 열은요, 분명히 따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바로 이거는 적외선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외선의 경우에는 파장이 되게 짧지만 적외선의 경우는 파장이 매우 길기 때문에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죠. 그런데 상당히 약한 부분이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피부에 미세하게 열을 꾸준하게 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허리가 아프다, 뭐가 몸에 안 좋다 하면 찜질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적외선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죠. 피부도 우리가 재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LED를 적외선 쪽으로 같이 넣어가지고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 목적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양이 많거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열에 의한 피부 노화도 분명히 진행될 수 있죠. 자, 뜨거운 불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3시간씩, 6시간씩 하루에 계속해서 이런 뜨거운 불 앞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간단한 잠깐 닿는 적외선과는 분명히 그 양이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이 역시 피부에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양이 많게 되면 피부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흡연.
미세먼지, 자 이런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흔히 말하는 유해 물질들을 말하는 거죠. 담배를 물고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흡연한 연기가 입 안에 머금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그 피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피부에 직접 닿는 것뿐만 아니라 입 안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강암과 같은 암도 분명히 생기겠지만 가장 피부에 많이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콜라겐 파괴, 엘라스틴 파괴, 피부가 얇아지는 이런 노화 단계로 진행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입술이 매우 얇아지면서 입 주변에 주름들이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좀 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태우신 분들 보면 이런 증상들을 되게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담배는 어쨌든 백기무익하니까 끊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요 정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산화 반응이 일으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피부의 노화와도 직접적인 연관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흡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세먼지, 아주 촘촘한 입자들이 피부에 직접 닿게 되기 때문에 이 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연기, 흔히 담배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작은 입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산화 반응을 시키다 보니까 이를 끊임없이 보완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발동을 하는 거죠. 자, 이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담배라든지 미세먼지, 체질 좋은 거는 끊는 게 좋고 미세먼지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항산화제 같은 경우를 잘 복용하시고 바르고 보습제 같은 걸 잘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식입니다. 여드름이 생겼을 때 주의해야 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밀가루, 초콜릿, 단당류, 우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분명히 음식이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한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우리하고는 좀 이질적인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좋은 게 많으면 좋은 영향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안 좋고 나쁜 게 많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또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가장 이런 피부 노화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단당류입니다. 단당류는요, 당이 상당히 높게 되고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는 당의 양들이 한 번에 확 늘어나죠. 자, 다당하고는 다르게 이 단당은 에너지를 급하게 확 만들어낼 때는 상당히 좋지만 실제로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과한 당이 생기게 되고 이 당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시 들러붙어서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가 됩니다.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당화 현상으로 일으켜서 나타나는 산물들이 최종 당화 산화물이라고 해서 AGE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백질은 한번 생기게 되면요, 잘 안 없어져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최종 당화 산화물인 AGE 단백질이 부착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고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피부가 단단해지고 칙칙해지고 그리고 피부 노화에도 되게 중요한 인자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도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드신다면 이런 피부 노화를 조금이라도 더 억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피부에 영향을 다 준다는 사실 상당히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늙는 내인성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자외선이나 열, 그다음 미세먼지와 담배, 음식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잘 우리가 조절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노출의 빈도를 줄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상태를 훨씬 더 더디게 만들어줘서 내인성 노화가 일으키는 그 부분의 플러스 알파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런 노화를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너무 피부에만 신경을 조금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신경을 쓴다면 좀 더 건강한 피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부를 알려준 남자 김홍석입니다. 자, 지금 계절 바로 5월, 6월 이 시점이 1년 중에서 자외선이 급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피부 질환 중에서 이 자외선과 관련된 피부 질환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 봄철, 그리고 약간 이 5월, 6월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외선은 자외선 A, B, C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외선 C 같은 경우는 워낙 파장대가 짧아서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는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자외선 바로 A와 B죠. 자외선 B는요, 상대적으로 강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표면에 떨어지는 양은 5% 정도로 상당히 양은 적지만 강도는 매우 강하죠. 해수욕장 갔을 때 햇빛을 오랫동안 쬐면 화상을 입잖아요. 뻘개지고 익는 일광 화상을 입는 이 바로 자외선이 자외선 B입니다. 흔히 가장 많이 떨어지는 자외선 바로 자외선 A인데, 이 자외선 A는 워낙 강도가 약합니다. 밖에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막 되게 붉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외출을 한번 싹 갔다가 들어오면 피부가 약간 그을러지는 거 있죠. 바로 이 자외선 A가 영향을 주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자외선 A가 이렇게 피부만 그을리게끔 만들어주는 것만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자외선이면서도요, 상당히 약하고 늘 있는 자외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 자외선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 생활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 앉아 있지만 창가에 있는 경우, 창가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자외선은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창문에 의해서 차단되지만 A는 그대로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런 창이 없는 실내에 있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굳이 열심히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실내에 있으시면서도 창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자외선 A에 대한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조금 보호하는 건 당연히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는 바를 때 많은 양을 발라라. 근데 우리가 동전 500원 동전만큼 바른다? 불가능하죠. 거의 그렇게 바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지수를 의미하는 SPF,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지수 PPD 또는 PA 이라는 수치들은 제곱센치당 2mg을 발랐을 때 정도의 상당히 많은 양을 도포를 했을 때 나오는 양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바른 양이 권장량의 4분의 1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효과는 4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효과라는 게 차단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2번 연속해서 발라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게 제가 자외선 차단제의 약간 역설 같은 느낌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안 발랐기 때문에 일단 밖을 안 나가요.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출이 상당히 줄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일단 바르고 나면 나 자외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될 거야 라는 심리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거에 크게 그리 걱정하지 않고 다니시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게 되면 아침에 8시 정도 내가 발랐던 차단제의 효과가 한 10시, 11시 정도에 끝난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점심시간에 오후 한 12시쯤부터 2시 정도 사이에 밖을 나가서 외출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그때는 이미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떨어져 있는, 효과가 거의 없는 그 상황에서 노출량은 많아지는 그 시점에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 손상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권장량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의 그냥 2번 정도 더 빠르면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이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의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은요, 바로 B보다는 A에 좀 더 포커싱을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뭐 SPF 30, 50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바를 때 그냥 50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50이 아무래도 차단의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30짜리 적게 쓰느니 차라리 제대로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50 정도를 바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PA,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품들은 PA 지수를 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3+
또는 포플러스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나온 제품들의 경우는 좀 그게 아니죠.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적혀 있는 제품들은요,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시켜주는 것들이 입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골라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많은 양을 도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100%라는 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자외선이 통과해서 피부에 손상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손상을 주는 반응이 바로 산화 반응이에요. 이 산화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죠. 바로 항산화제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 보습을 충분히 해서 기본적으로 피부에 대한 장벽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항산화 제품,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제품도 좋고요.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요. 그런 제품들을 함께 그 전에 사용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난 뒤에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먹는 거와 바르는 걸 함께 꼭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난 어떤 피부를 어떤 제품들을 쓰더라도 피부가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떤 제품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너무 민감해요, 나 너무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물리적 차단제 또는 피지컬 필터 또는 무기자차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성분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사실 도움 되거든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이 두 성분 이외에 나머지 모든 자외선 차단제의 필터는 유기자차 필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품들의 경우 잘 모르겠으면 매장 가셔가지고 무기자차로 되어 있는 것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매장 직원들이 잘 찾아서 얘기를 해주실 경우가 있고요. 선크림 표면에 피지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 무기자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피부가 매우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무기자차 위주로 제품들을 사용하게끔 권하고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난 뒤에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 메이크업이나 다른 제품 안에 선크림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발랐으면 선크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크림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양을 쓰셔야 돼요. 자, 그만큼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바로 이 메이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차단제를 그만큼의 양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건 중요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고 난 뒤에 선크림을 바르기가 되게 힘들죠. 다시 덧바른다는 게 되게 힘들지만 그런 우리가 메이크업용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차단제 성분들을 위에 덧대는 경우에는요, 사실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좀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덧대는 용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자, 선크림을 지울 때 너무 힘들어요. 잘 안 지워져요. 특히 이제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뻑뻑하거나 되게 좀 이렇게 너무 잘 안 지워지는 성향을 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근유성이나 지성의 모든 피부에 만약에 이런 특히 무기자차 중에서 좀 무거운 제품을 쓰는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이 피부를 모든 사람들이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닌데 클렌징 오일 중에 좀 강하게 피부를 좀 자극을 주는 제품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크림을 제대로 지우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1분 정도로 메이크업을 지우는 정도로 빠르게만 짧은 시간 동안 사용을 하시고 난 뒤에 폼 클렌저를 사용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2차 세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클렌징 시간을 3분 이내로 어쨌든 마무리를 다 해주시면 메이크업이나 선크림 제품들이 미처 잘 안 지워지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덜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자외선 차단제 제가 여러 가지 팁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외선이 세다는 걸 다 기억을 하고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바르지만 지금은 야외에 나가서 나들이 그냥 이 정도면 온도도 선선하고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굳이 선크림 바를 필요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꼭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꼭 같이 열심히 잘 발라주셔서 피부 좀 보호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